안녕하십니까. 상고벌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35분이고 저는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볼 차는 2009년 렉서스 LS460 롱바디 버전이고, 그 매물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차를 봐달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고객님께서는 LS 2007년 LS460 스탠다드 버전 모델을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 현 차주분이신 거죠. 그래서 차를 새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현재 LS460을 타고 계신데 또 LS460을 롱바디로 보시는 거죠. 그만큼 이 렉서스 LS460이라고 하는 차는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스를 충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충전하죠 뭐. 지금은 2026년 5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가 오네요. 비는 내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내릴 예정이고, 올해 여름은 덥다고 하던데 또 6월달은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또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3, 4일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기온이 훅 올라가지고 덥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낮에는 에어컨을 켜고 다녀야 하는 날씨입니다. 전 지금 후드티를 입었는데 뭐 추워서 후드티를 입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새벽?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반팔 입으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집에 올라가서 후드티 하나 들쳐 입고 갑니다. 그래, 말씀 이어가자면 LS460은 4세대 LS 모델이거든요. 이 앞에 이제 3세대 제가 2000년식인가? 2001년식 맞을 거예요. LS460을 430을 탔죠. 그 다음에 LS460이 2006년부터 LS460이 출시가 4세대가 되었고, 이제 직분사로 바뀌었죠. 이제 멀티포트 방식이긴 한데 직분사 멀티포트 방식이죠. 인젝터가 실린더당 두 개가 꽂힙니다. 그래서 이제 380마력 스펙의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의 이제 방향성은 극강의 안락함과 정숙성입니다. 극강의 안락함과 정숙성. 그래서 제가 타본 어떤 차보다, 승용차보다 조용하고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부드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극강의 부드러움을 추구합니다. LS라고 하는 승용차 자체가. 그래서 특히나 이 4세대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로 전동화를 추구했죠. 그래서 하이드로백을 전동식으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전동화를 추구했다는 의미가 이른바 그 자율주행과 맞닿아 있거든요. 전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전동 제어, 전자 제어, 즉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액추에이터 방식의 이제
전자식 부스터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동식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스티어링 렉이라고도 하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 사양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이 3대 요소가 자동차를 이른바 이 자율주행 혹은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핸들을 스티어링을 조종하고 앞뒤 차간거리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제동 제어를 한다. 당연히 가속 제어를 한다. 그렇게가 차를 자율주행함에 있어서 기본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구현된 차입니다. 그리고 각종 호화 사양, 뭐 렉시콘 오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 부드럽고 따사한 재질의 실내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어쇼크의 장점을 부각해서 극강의 부드러움을 만들어낸 서스펜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태가 만들었나 할 정도의 NVH 흡음재 방음 성능, 심지어는 고속에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좀 다소 포기하더라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하체 세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을 추구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능 컨디션 좋은 LS를 타보시면 왜 이게 부드러움과 정숙함으로 넘버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성능은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하고는 좀 격차가 있습니다. 철저히 타겟팅을 한 거죠. 이제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속도를 많이 안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차량 방향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등가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속주행, 그런 부분은 차의 컨셉과 소비자들의 타겟팅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 수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비도 항속주행 연비는 보통 장거리 운전하면 12km에서 최대 14km대까지는 평균 연비를 찍을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기량이나 차량의 컨셉을, 세그먼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에가 끼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에어컨을 틀면 이 시간대는 살짝 춥기 때문에 크레스가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한낮에는 뭐 당연히 벗어야죠. 더워 죽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차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세대 모델로 오면서는 좀 차의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래도 LS의 정체성은 극강의 부드러움과 정숙성이기 때문에 뭐 타 보면 뭐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이 구형 버전의 순수 자연흡기 엔진의 그런 부드러운 맛이 좀 떨어져요. 좀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뭐 현대 그런 병렬식 하이브리드에서 오는 승차감 저하 혹은 깡통 같은 엔진은 이런 것들은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의 자연흡기 엔진이 주던 그런 절대적인 부드러움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랄까요,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 현행 버전이 순수 이제 요 파워트레인만 보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효율성을 좀 얻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객층을 생각하면 연비 조금 아끼자고 차의 안락함을 포기했나라고 보면 그냥 기름 좀 더 넣더라도 난 더 안락한 차가 좋은데 라고 하는 소비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 감소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 시대적 명분, 시대적 과제, 시대적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요구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차에 다운사이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시 만나기 힘든 게 8기통이죠. 그래서 현행 2026년 현재 다시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세단을 구매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열차를 올라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른 아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날씨인데 몸은 무겁네요. 아직 정신이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리는 380km를 날아가야 되고, 며칠 전에 일산에 갔다 왔거든요. 일산에 갔다 오는 거랑 같은 거리네요.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약간 옆으로 비틀어서 가느냐, 뭐 그 차이니까. 아무튼 또 한켠으로는, 마음 한켠으로는 차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그냥 이런 전동식 제어가 들어가지 않고 에어쇼크이 들어가지 않은 스트러 타입의 기존 방식의 단순한 방식의 차량을 타는 것이 유지 관리하고 정비하기는 또 기통수도 굳이 8기통까지 안 가고 이제 최대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예를 들면 렉서스 ES 혹은 도요타 캠리 4기통이죠. 걔들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오면 그런 차들도 솔직히 안락하거나 편하거나 조용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안락하고 충분히 조용하고 또 충분히 잘 나가고 이렇게 탈 수 있는데, 또 유지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경제적이고. 근데 렉서스 LS가 주는 이 플래그십이 주는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굳이 이런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뭐 에어쇼크가 오래되면 차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에어쇼크 하려고 하면 또 한 500만원 들고, 요즘 물가로 보면 500만원 더 들 것 같은데. ABS 액추에이터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혹은 렉서스 LS 같은 차에서는 숙명과도 같은 문제거든요. 좀 타다가 교환해야 돼요. 안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인젝터가 무려 8기통이라서 이제 멀티포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포트는 MPI라는 뜻이 아니고 이 혼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멀티포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린더당 인젝터가 2개, 인젝터 하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 이제 고질병, 이제 냉각수
티켓이 누수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8기통 엔진 적용 차량을 건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주행거리가 10만이 안 된 차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인 냉각 라인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누유가 있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고, 차량의 가격이 1,600만 원대로 다소 높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걸맞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현행 타고 계신 차를 타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 차는 기준의 삿대를 좀 올려서 잡아서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맥락은 그렇고 좀 정신이 번쩍 들 때까지 이 비를 뚫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차 페이스가 제 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켜드리겠습니다. 저 차를 따라가야 되겠다. 소렌토인가? 저 차 따라가면 이른바 꿀 빨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맞네요. 꿀 빨고 가야 되겠네. 근데 확실히 비 오는 야간 운전은 시야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은 이렇게 어두운 전면 틴팅지 시공은 굉장히 스스로를 저 벼랑 끝으로 몰아 밀어붙이는 좀 아이러니한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면 틴팅을 좀 밝은 거로 시공하는 문화가 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제 차에도 이거 차면서부터 전면 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마 필름이거든요. 루마 아마 지지 필름이 기본형 필름이 시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5%짜리인 것 같고, 근데 루마가 좀 연하거든요, 다른 필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냥 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신차를 출고한다면 전면 틴팅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거나 혹은 70%짜리가 있다면 70%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70%짜리 루마 필름을, 그때 피너쿨 필름이었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만족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커피 좀 마시면서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 성주쯤 카메라를 켜면 되려나요? 아직 잠이 덜 깼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 저항이 엄청나네. 그래서 평소보다 15% 정도 속도를 감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창녕군 영산면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이고요. 저 대양 저기 하행차로에 화물차가 엄청 많아요. 해가 뜨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네. 그래서 도로에 물 때문에 마찰 저항이 엄청나서 이런 날은 연비도 엄청 떨어지죠.
이거를 전기차 타고 딱 다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비 엄청 떨어집니다. 와, 빗방울이. 근데 비가 시원하게 오네. 비가 올 거면 이렇게 와야지.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좀 최근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좀 스트레스가 좀 싹 씻어 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현풍 분기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이 타격음이 너무 맑은 소리가 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빗소리. 그래서 이 타격음이 아침에 저를 깨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깨어있긴 하지만 정신을 깨우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온도 적당하고 지금 온도 조절기에 붉은색하고 푸른색하고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딱 정 가운데 놔두고 에어컨 컴프레셔를 켰거든요. 그리고 기온이 딱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기온을 굳이 재어보면 한 20도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 네. 그죠? 딱 적당한 살짝 시원한 그런 기온입니다. 반팔 입었다면 약간 온도를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차들이 줄죠. 네,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날이 밝을수록 비가 더 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원래는. 그것도 그때 과학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기압과 기온과 뭐 대류의 흐름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 뭐 딱 구구절절 설명이 있던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날이 밝을수록 비추기가 더 굵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세차를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오니까 차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저의 할 일을 좀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 저 의식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후방 안개등을 딱 켜시고 이렇게 가시네요. 자동차도 후방 안개등이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참 기술이 진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후방 안개등을 이렇게 오토라이트 컨트롤에 그 안개등도 자동으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우천시 그 다음에 안개 낀 날 이런 걸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럴 거예요. 카메라에 그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검출해내는 게 한계가 있듯이 센싱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생각이 들 때도 와, 타격음 보세요. 타격음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오네. 저는 오늘 우리나라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로를 가고 있으니까 오늘의 날씨를, 우리나라의 날씨를 전부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데? 흡사 워터파크에 보면 어디 서 있으면 쫙 하고 바게스로 물 쏟아내는 그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 밑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시원하네. 마음에 들어. 날씨가. 여기는 경북 문경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173km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156km 같답니다. 비가 안 올 때보다 연비가 20% 이상, 20%에서 30% 정도 더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출력차다 보니까 저항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더 무겁고 출력이 높은 차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도 차이는 안 날 건데 힘이 없고 가벼운 차다 보니까 저항에 대해서 좀 버거워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어컨을 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상행, 서울 쪽으로 하는 상행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비가 떨어지고 내려가는 하행이 확실히 내리막길입니다. 기름을 덜 먹어요. 특히 저런 화물차 가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크게 체감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휴게소가 여기서는 괴산 휴게소일 것 같은데 들러가지고 전기 충전, LP 충전을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괴산 휴게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휴게소는 안 들렀어요. 논스톱으로 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가 갈까? 어차피 출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 흐름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잘 좀 적절하게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30분만 쉬었다 갈게요. 보통 30분까지 잘 안 쉬는데 워낙 이제 멀어서. 차들이 많이 늘었구나. 휴게소 제일 힘든 거 어디야? 이제 나오네. 오케이. 자, 괴산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가 원래 이렇게 아담했었나? 그랬던 것 같네요. 자, 여기 그러면 차를 좀 대놓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잠은 안 오지만 한 30분 정도만 좀 자다 가야 되겠어요. 가면서 충전하고. 지금 현재는 7시 15분입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몇 시야? 48분입니다. 7시. 저 몇 분 잤죠? 3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LPG 충전했습니다. 가득 넣었고요. 이제 이걸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번 충전하면 완마 자, 이제는 논스톱으로 화장실도 갔다 왔겠다. 논스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는 아까보다는 좀 덜 오는데
확실히 그러네요. 지금 에어컨 안 키면 송해가 차서 안 되고. 남은 거리는 156km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수원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원동이라고 하네요. 잘 모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차들이 많네요. 9시 13분이고 9시면 출근 시간 정체가 좀 어느 정도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적지는 41km가 남았고 핸드폰 내비를 켜보니까 여기서부터 빨간 라인이네요. 차 막힌다는 얘기죠. 뭐 순리대로 가야겠죠. 여기 스마트 크루즈, 여기 저런 차들은 다 스마트 크루즈 켜서 가시겠죠. 스마트 크루즈 있으면 좋겠다. 빗줄기는 그대로요. 그냥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양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 가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지금 의왕시입니다.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경상도 사람한테는 엄청 생소한 그런 동네이죠. 근데 이제 여기 물류창고 굉장히 많고 군포 물류터미널 저기 있네요. 탑차들 엄청 많이 다니고, 근데 고속도로가 3차로, 편도 3차로이긴 한데 폭이 좁아. 그런 느낌이 있고. 아무튼 뭐 그래요. 서구 경기는 좀 복잡복잡, 부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항상 여기 오면 부산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복잡거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도 9시가 넘었다고 막 이렇게 정체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이대로 인천까지는 좀 뚫리겠죠. 오늘 가는 단지는 그 M월드가 아니라 그 뭐야, M파크? 거기는 아니고 다른 곳이던데 여기는 처음 가보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유튜브 하는 업체가 여기 있던데 가보면 알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긴 하고, 이 판매자분도 이 차가 엔카에 올라오야 있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엔카에 올라오지 않는 중고 매물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 엔카에 안 올라와 있지?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영상에서 봤을 때 차는 너무 깨끗했고, 그다음 보험 이력을 제가 조회해 봤을 때도 보험 이력 200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범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리가, 도색이 있어 보이는데 도색이 있다면 거의 올도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색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도색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도색이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판수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 차는. 왜냐면 너무 번들번들해.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리가 없거나 수리가 있다면 거의 올도색 수준이거나 그 특유의 어색함이 있어요, 차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수리가 없는 완전 신빙 같은 차거나, 아니면 아예 다 건드려가지고 외판 수리를 했거나, 물론 외판에 대해서는 저의 기준인 것이지 구매 고객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야기해봐야 아는 것인데. 와, 또 반대편 차로가 주차장이 됐네. 여기가 좀 지나면 거기 아닌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안산. 그 다음에
안산도 부천이 아니고 뭐 어디야 거기. 아무튼 지금은 군포입니다. 나중에 나갈 때는 저렇게 안 막히겠죠. 물류창고에서 물류가 내려가는 거겠지. 이제 군포입니다. 의왕, 군포, 뭐 생소한 동네입니다. 이제 인천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길이 굉장히 안 좋네. 화물차가 많이 다녀서 그렇겠죠. 진짜 난리네. 여기 동네 항상 오면 느끼는 건데 의왕, 군포, 안산, 부천 이 구역이 굉장히 행정구역이 크지 않는지 금방금방 시가 바뀌어요. 여기 오면. 그리고 생각보다 시골이고 네, 차차는 깜빡이 안 넣고 그냥 갈지자로 가네. 차들이 좀 빈다. 예전에 겨울에 여기 오면 저 오른쪽으로 빠질 차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뒤에서 난리가 났네. 씨름을 하고 여기서 막 1톤 포터가 염화칼슘에 이제 앞차가 이제 급정거를 하니까 1톤 포터가 이제 급정거를 하면서 뒤가 핑 하고 돌아가지고 막 그때 핑 두 바퀴 막 도는 거 제 앞에서 그걸 봤네요. 여기 이 경남 지역에서 보기 힘든. 왜냐하면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화칼슘, 그러니까 얼음길에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그 염화칼슘에 미끄러져가지고 이 도로가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아무튼 25km 남았습니다. 여기 안산이 LPG 가격이 싼데 나중에 그거 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LPG 좀 저렴한 데 있으면 완충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가 왜 LPG가 싸지? 물류비가 분명히 더 들 것 같은데. 보통 LPG는 바닷가 근처 정유시설 정유회사들에서 올라오면 물류비가 있어서 더 비쌀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싸기 때문에 그런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군자 톨게이트로 접근하고 있네요. 모처럼 그냥 비를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오늘 이제 나중에 복귀하면 또 하루 종일 비 오는 날 운전하게 되는 건데 제가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나쁘지 않네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또 여기서 정체가 되네. 네, 영동고속도로 종점입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끝났고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 부산에서 이제 인천까지 대각선으로 달려왔습니다. 멀다 멀어. 사실 요즘이니까 좀 이 정도지 진짜 예전에 멀었던 것 같아요. 인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 생활을 인천 마송리인가 마송면인가 모르겠다. 마송에서 했거든요. 김포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김포죠. 그 강화 입구. 거기는 김포하고 인천의 경계 지점이라서 아무튼 이제 7점 몇 킬로 남았습니다. 저 어디로 고가도로를 타라고 하네.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더럽게 뭐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약간 안산이랑 비슷하네. 그 도시의 첫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 이런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인천 송도는 또 여기서 또 저 끄트머리까지 들어가니까 해운대 같은 느낌이지. 사람들이 해운대
좋아하듯이 인천 송도도 좋아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별로입니다. 그 끄트머리 그 들어가 보고 가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아, 전 그런 거 싫어요. 차 막히는 거 싫어.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아, 예전에 볼트 타고 그 송도 올 때 이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차가 어떨까 궁금하네. 어우, 휴게소 그래도 아까 30분 자가지고 좀 체력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조금 막히는 구간에 오니까 수동차가 뭐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건 없는데 뭐랄까 오토면 좀 더 편하겠지? 아니 수동 오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수도권 올 때마다 수동 오토를 떠나서 수동이 불편한 게 아니고 이 스마트 크루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혹은 테슬라 있으면 편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근데 뭐 꼭 테슬라 아니라도 신차면 요즘엔 그런 크루즈 기능들이 좋으니까 운전이 편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판매자분이 나이대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대표님이겠죠. 그 상사 대표님인 것 같은데 직진이고. 이게 뭐야? 여기도 신호를 엄청 기다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계속 직진입니다. 신호가 길지? 딱 신호가 길어야 할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통행량과 저기 통행량이 많아서 그렇구나. 여기는 장수 사거리 장수동이라고 합니다. 가좌 IC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6.7km니까 대략 동 하나를 건너면 되는 거리죠. 다 왔다는 얘기네? 다 왔겠지. 네, 지도를 보니까 쭉 직진해가지고 뭐 저 어디입니다. 쭉 직진하 여기 계속 빨간색이네. 도착할 때까지 빨간색인데요. 환장하겠네. 근처에 LPG 충전소도 있고. LPG 충전소가 많네? 그렇다는 얘기는 변두리라는 얘기인데.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알았어.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비가 와서 막히는 건지 원래 막히는 건지 모르겠네. 아, 저 화물차 뒤에 따라가다가 빨간불인데 건넜네요. 아, 이럴 때 있잖아요. 앞에 큰 버스나 화물차. 아니, 교차로 중간쯤 지나 신호를 딱 보니까 저 앞차 뒤에 붙어서 갔었거든요. 빨간불이야. 아, 진짜. 아, 뭐 제가 잘못했지.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신호가 안 보여. 앞에 출발하니까 가는데. 근데 앞차는 신호 위반을 하고 가고 있어. 버스, 화물차가. 이건 뭐, 아니, 제 잘못이긴 하지만. 약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 앞에 높이 키 높은 화물차 버스 분들은 좀 신호를 특히 시내에서는 좀 지켜주세요. 와, 여긴 정말 이 차가 막히는 게 아니고 이 부산하고 똑같네. 인천이나 부산이나 똑같네요. 운전 안 하고 싶은 도시. 아니 지금 6km, 7km를 가는데 시간이 4.8km 남았는데 17분 걸린다고? 어지러지하네. 아무튼 부산도 운전하기 싫은데 인천도 운전하기 싫은 곳이군요. 와, 여기는 정말 부산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서울 그 금천구 어딘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 600m 앞 벽돌막 사거리에서 간성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오케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야죠. 2.7km 남았습니다. 약 300m 앞 벽돌막 사거리에서 간성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문화도시 부평. 부산이랑 좀 다른 점은 상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대신 부산은 트레일러가 많지. 부산은 트레일러가 많죠. 약 600m 앞 신호위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1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약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점이긴 해요. 부산은 트레일러가 많고 여기는 상용차가 많고 탑차 아마 화물차들. 근데 왜 직진해서 저기로 가라고 하지 않고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이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잠시 후 간선으로 이쪽이 빠르니까 그렇겠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아니야, 저는 여기서 LPG 충전을 하고 좌회전해서 쭉 직진해서 LPG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우회전 가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네. 여기는 또 홍대 앞이랑 느낌이 비슷하네. 홍대 그 뒷골목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1.8km) 이제 다 왔다. 와, 이런 맨션은 엄청 오래된 맨션이네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만석. 여기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아, 바닷가 주의하십시오. 근처구나. 약 300m 와, 여기 생각보다 우회전입니다. 약 위도가 높네. 전방에서 신호 버스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 전방에 과속하기. 잠시 후 어린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동차 용품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 600m 앞에서 주양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아, 저기 간석 자동차 매매 단지, 저기 예전에 푸조로 간 곳이죠.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 이제. 150m. 제 뒤에 포터는 아주 막 똥침을 놓고 막 난리 부르스네. 뭐가 그래 급하노? 약 300m 앞에서 주행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이고요.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분 외근 중이라고 안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직원분한테 말해 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차량에서 선발 부평역 방면으로 유턴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잠시 후 지금 난리네 저 차. 방면으로 유턴. 여기서 유턴에 샀고 지금 커브 지역입니다. 참 너무 웃기네. 여도 보면 운전이 급하다 지금 다들. 하여튼 이게 실제로 그렇다니까. 중고차 단지 근처만 하면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판매자분은 전화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좌회전해서 여기.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제가 내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네. 잠시 후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지금 내비 저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다고 하시니까 전화 주시겠죠? 어떤 차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 근데 여기 좀 차들이 좀 쏜다. 이 도로가 전반적으로. 부산이 운전이 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와보면 더해요, 더해. 더해. 저 봐. 빵거리고. 더해, 더해. 목적지 주변입니다. 저긴가 보네. 아, 이게 아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것 약 같은데. 300m. 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 주차장 여기네. 아, 자꾸 뒤에서 막 쪼아가지고 저기 몰고 오면 난리야, 난리. 경차 전용, 오케이. 여기 경차 전용이 돼야 되겠네요. 전방에 사고 나갈 주의입니다. 아, 갈라면 가든가 말란 말든가 내가 주차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네, 사장님. 네, 여기 오시면 돼요. 예, 어디로 가면 돼? 지금 주차장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7층으로 올라오세요, 7층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주차를 했고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어디야? 저쪽인가? 7층으로 올라오라고 하네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차주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안내해 주는 분이 실차주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중고차는 실차주가 누군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사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엔카에 안 올라와 있는 차는 실차주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아무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래서 인천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주먹구구 방식. 자, 안내를 받았고 오늘 차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오늘 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 뭐 시운전 안 된다, 리프트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래서 뭐 여기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차는 유튜브에 소개된 차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는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막상 안 되네요. 여기 찍혔네. 앞범버는 교체가 보이고, 그래도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혹시나 수리가 많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도장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도자 렉서스 순정 도장인데 재치네요. 재치. 걱정했는데 재치입니다. 재치. 뒷범버는 수리가 있어요. 이건 영상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차가 지금 165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엔진은 약간 열감이 느껴지는데 시동을 오래 걸어놨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첫인상이 좋다 하는 부분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라이트 갈변 현상도 좋고, 근데 범버 도장이 너무 날 도장이다. 이거는 제가 확신하는데 이 중고차 상품화하면서 도장한 것 같습니다. 이 차급에 좀 안 어울리는 도장을 하긴 했는데, 범버니까 좀 양보하고 차를 좀 이렇게 세로로 빼서 좀 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엔진룸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도장은 없어 보입니다. 절판이. 그리고 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잘 관리된, 그러니까 전차주분이 실제로 잘 관리하신 그런 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차는 일단 첫인상은 아주 좋고 마음에 드네요. 일단 실내 냄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약간 쿰쿰한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긴 나요. 와, 이거 차 빼려면 좀 애먹겠는데. 차 뺐다 집어넣기가. 일단 시동을 좀. 지금 주행거리는 99,390km. 아, 차량 진동이 많다. 마운트가 상태가
마운트 상태가 살짝 경화가 있네요. 딱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제가 이 차의 오너였었으니까 마운트 뭐 이렇게 정비를 이렇게 뭘 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고요. 아따 모터가 굉장히 힘차게 도네. 아 근데 약간 실내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난다. 약간 발꼬락내 같은 게 나는데 차에서 오늘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포스처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얘 왜 안 먹지? 어? 아 이제 놀래라. 안 되는 줄 알았네. 확실히 이 차는 주차장에 오래 서 있었던 차가 맞네요. 직사광선을 많이 안 받았네 비교적. 아 근데 차의 냄새가 조금 나면 안 됩니다. 휴식 같은 친구. 하고 죽어라 이렇게 토끼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 토끼 머리 많이 굴렸죠. 자, 내 배 따 보시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배를 내미는데요. 그러자 용왕이 생각하기에 이 토끼가 배를 의심 없이 내는 것이 필요곡절이라. 오케이. 일단 좀 차를 좀 움직여서 체크해 보죠. 차를 꺼내서 보니까 도색이 있네요. 여기도 도색이 있어요. 물론 도색은 잘 돼 있어요. 도색 품질은 좋아. 근데 도색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짝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판금이 있어 보이네요. 판금을 했네. 판금을 했네요. 스크래치가 좀 있고 여기 많고. 아, 또 비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 쇼크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에요. 아, 여기도 도장이 있는 것 같네. 아, 도장이 있네. 여기가 맨들맨들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도장판이 있네요. 그러네. 아, 먹어라. 아, 몸에 이제 열이 오른다. 문짝은 아닌 것 같고 이 실기스들은 좀 있네요. 뭐야, 고스트 클로징이 안 돼. 응? 아, 땡겨.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고스트 클로징이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문 쿡 닫으면 되지. 고스트 클로징은 잘 되네요. 차는 그래도 어쨌거나 깨끗한 차는 맞습니다. 이렇게 차가 커가지고 이거 앵글에 다 넣기가 힘드네. 확실히 이색이 보이네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셨는데 확실히 이색이 보이고
그리고 딱 느껴지는 게, 저 뒷도어도 이 색이 좀 있네. 앞도하고 뒷도하고 색이 다르네. 여기가 좀 더 색이 어둡네요. 저기가 밝고. 그래도 도장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양쪽 뒤변다는 수리가 있다. 뭐 하나씩 살펴봐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오너였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도장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뒤펜다 수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내시경 넣어서 보니까 뭐 판금을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이쪽은 이쪽 부분에 판금 수리가 부분 판금을 했습니다. 도장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도장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재치입니다. 뒷범버도 이런 거 보면 뭔가 손상이 있어서 탈부착 흔적이 있고, 트렁크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트렁크가 그렇게 안 커요. 이 LS는 구형도 그렇고 신형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건 없다. 뭐 풀거나 한 흔적은 없고 괜찮다. 여기는 그냥 단순 도장입니다. 여기는 판금이 들어가 있지 않고 도장 마감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싼 견적을 가지고 대충 해놓은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직사광선도 많이 안 받고, 이제 차를 거의 이제 출고해서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진짜 주차장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그렇게 타신 것 같습니다. 유리는 다 찢고요. 여기 이런 스톤칩들은 있는데, 이 렉서스라고 하는 차에 이 고객의 성향상 막 밟고 다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정숙 주행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닛도 보면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앞범버는 도장이 있고, 확실히 여기 돌맞은 돌방이 있긴 하지만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에 비해서 적다.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는 앞쪽에 스톤칩이 많은 차들이 흔하게 있는데, 이 차는 지금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그리고 휠은 그냥 복원의 흔적은 없고, 이런 데 보면 좀 긁힌 흔적. 오페라 타이어 20년식 타이어고 아직은 더 써도 돼요. 사실 차급에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컴포트 계열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타야죠. 그 다음에 쇼크나 링크, 어팜 이런 부분들은 다 아직 교환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모시고 있던 저희 예전에 직장이 그 어른께서 이 차를 타셨는데 26만 킬로 탈 동안 하체 수리를 안 하고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정비를 안 하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뒤에 패드는 완전히 다 닳았어요. 완전히 붙었어요. 그래서 뒤 패드는 즉시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타이어는 뭐 아직 좀 더 써도 되겠고, 쇼크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유관상에 터진 흔적은 안 보입니다. 나중에 쇼크도 한번 리프트 업 해봐야 되겠죠. 또 한번 타보면 알아요. 그리고 편마모는 없고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주행거리가 이렇게 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차는 깨끗해요. 차는 깨끗하고, 틴팅 필름은 출고할 때 시공받은 필름으로 보이고, 뭐 이런 거 작동이라든지 잘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 마감재가 도망갔죠. 아닌가, 시트가 삐져나왔는데 뭔가 작업을 했든지 이 마감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뭐 헤드레스트를 뭐 뽑았던 적이 있던 건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 아직 장갑 깨끗한 겁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원래 안 달려 있었나 봐요. 전반적인 내장재의 상태는 이런 패널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데, 이 차는 구매하면 되는 차냐? 예, 구매하면 되는 차입니다. 저기 뒤에 도색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매뉴얼도 있죠. 구매하셔도 되는 차예요. 우리도 괜찮고, 조수석
괜찮고, 이 차야말로 진짜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 컴포트하거든요. 특히 2열은 이 롱보드는 롱바디가 2열이 뒷좌석 공간이 크죠. 이런 데 보면 여기 약간 얼룩이 있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여성분이 탔네.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얘도 오너 드라이빙용으로 탔나봐요. 2열 뭐 누구 회장님을 모시고 탔다거나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키워내가지고 확인해 할게요. 잘 작동하죠. 그리고 이쪽 열면 이런 커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는 오늘 ACC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고 사용감은 그냥 많이 사용 안 한, 이게 그게 리모컨에 있을 건데 리모컨이 없네. 여기 리모컨 자리 있잖아요. 리모컨은 지금 안 보입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를 여는 건데 사실상 뭐 안 쓰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기분 문제니까.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스웨이드 소재. 옛날 차다 보니까 이런 LED 조명은 아니지만 이 색온도가 따뜻하게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깨끗하게 썼죠. 차는 깨끗한 차, 이상한 차가 아닙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누유나 누수, 기계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뭐 그런 게 없다면 구매하셔도 될 만한 차이긴 하네요. 저기 블레이드가 지금 다 안 들어갔네. 누가 건드렸었나 보네. 엔진룸이랑 하체를 좀 보고 마지막으로 시운전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구매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뒤쪽은, 야, 이쪽이 차가 윗동네에서 탄 차네. 뾰마칼슘에 대한 노출은 많은데 양쪽 등속 조인트는 안 터졌고, 뾰마칼슘에 대한 노출은 많은데 소재가 좋은 소재가 많이 쓰여가지고 문제가 없네요. 렉서스가 뭐 녹이 부식이 있는 차가 아니니까. 양쪽 등속 조인트 디퍼런셜 또 뭐 누유는 없고 괜찮습니다. 머플러는, 야, 렉서스 머플러가 이 정도로 표면 부식이 생겼을 정도면 요런데 볼트도 녹도 안 나죠. 이게 뾰마칼슘에 대한 노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저기, 와, 더 너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소재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하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도 고맙게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역시 하체도 딱히 수리를 하거나 한 건 없네요. 사진 찍기는 좀 힘들고. 자, 보자. 저기가 이제 엔진오일, 미션오일 팬인데, 냉각수 샜다. 헤헤. 저 보이시나요? 저 냉각수예요, 냉각수. 냉각수가 많이 샜네. 저건 수리해야 되는데, 이 영상으로 안 보이겠다. 냉각수가 많이 샜네. 밑으로 툭툭 흘렀네요. 냉각수 작업해야 된다, 이거. 또 냉각수 칠각이 돼 있네. 카메라 갖고 와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냉각수가 엄청 샜습니다. 엄청 새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가 있었던 기간이 엄청 길어요. 저 워터자켓 터진 것 같은데. 수리비가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단순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엔진룸입니다. 첫인상은 깔끔하긴 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랑 같이. 지금 보면 워터펌프 쪽이나 풀리 쪽, 블럭 양쪽 이런 데서 뭐 누유나 누수의 흔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냉각수가 그 다음에 저 워터사켓에서도 흐른 흔적은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데 참 카메라 촬영하기 어렵네.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냉각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블럭이고 잠바 커버 밑이거든요. 자, 헤드가스켓은 또 괜찮아. 이쪽 헤드가스켓이거든요. 밑에가 올펜이고 이게 올펜이에요. 올펜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새는 건 없어. 그죠? 그렇긴 한데 저 흘렀던 자국이 굉장히 찝찝해. 뭐 누유가 있다 이런 차는 아니고 워터자켓에서 흘러가지고 산 것 같은데 워터자켓 작업해야 돼. 흙이면 이걸 뜯어야 됩니다.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듭니다. 저쪽으로 물이 많이 샜을 거예요. 냉각수는 괜찮아요. 냉각수는 아직 리저보통에서 많이 안 줄어있는 거 보면 그렇다고 냉각수 작업을 한 차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나 코일 이런 것도 교환 흔적은 없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죠. 진동은 없고요.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관으로 접근했을 때 누유나 누수 없습니다. 근데 밑에 뭐 올펜에 누수 자국이 있으니까 누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위치는 저 밑에 오일펜이나 워터펌프 쪽이 아니거든요. 프론트 케이스 쪽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워터사켓에서 뒤로 넘어간 누수입니다. 혹은 그 쿨러, 뭡니까 쿨러 호스 같은 데서 샜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화류, 그 다음에 이상 없고 스위치류 제가 사긴 했었는데 잘 먹죠. 그 다음에 열선 켜보고 없죠. 에어컨 시원하네. 이런 거 잘 되고 볼륨, 온도 조절 다 잘 되고 이런 버튼도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잘 됐고 여기도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삐져나왔네. 이게 왜 삐져나왔지? 가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죽이 아마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저쪽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버튼 잘 먹고 이거 창문이 그렇구나. 네, 보면 어디 그 다음에 지금 차고도 잘 올라갔네. 펌프 이상 소음도 없고 이게 히터밸브 히터코어가 터졌네. 히터가 안 나오네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히터코어에서 새어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 히터가 제가 이 세팅을 제가 옛날에 제 차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온 다 올랐죠. 정상 수온이고 히터 공조기 하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 방향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이죠. 맞죠? 자, 온도 체크해 볼게요. 보십시오. 온도 안 올라가죠. 손으로 느낄 때는 찬바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터코어 혹은 히터 밸브, 아무튼 그 히터박스에서 냉각수가 샌 겁니다. 저거는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수리해야 되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는 괜찮아요. 괜찮고 일단 확인했으니까 끄고, 진동은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마운트가 좀 딱딱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부드러운 차니까 방음 방진이 좋아가지고 괜찮긴 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되고 오디오 잘 되고 스티어링 기어 문제 없고 사이드미러 잘 접히고 그거 잘 되고요. 틸트 업 다운 잘 되고 버튼 잘 먹고, 그 다음 워셔, 저 워셔액도 잘 있죠. 글라스도 잘 닦였고 깜빡이 잘 되고 호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드 버튼 잘 먹고. 오케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부스터 이상 없어요. 통풍 잘 나오고, 고장 코드 확인하겠습니다. 뭐 고장 코드는 뜰 게 없을 거예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리해줘야지. 수리해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건 토크 컨버터가 잘 나가서 고속도로 한번 타봐야 되는 차인데 그럼 안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다른 건 다 괜찮네요. 차는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한 편인데 저것만 좀 해결하면 좋겠어. 너무 넓어가지고. 크긴 크다. 생각보다 엄청 긴 차거든요.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요.
모털도 잘 먹고. 하체는 괜찮네. 쇽이 딱딱해지거든요. 쇽이 오래되면. 근데 아직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을 못 느끼겠어요. 아, 이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가 그래 뭐이 MD 전자식 조향 장치의 감도 별로다. 이 유럽차에 쫀쫀함이 없어요. 대충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 확인 못하는 거는 이 고속주행을 해서 토크 컨버터가 은근히 잘 나가거든요. 물론 비싸진 않아요, 토크 컨버터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올라가서 응해 보시죠. 하체는 컨디션이 좋다. 볼 조인트가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냉각수 냄새 많이 나네. 냉각수 새는 거 확실합니다. 달달한 냉각수 냄새가 많이 나요. 저 볼은 터졌네요. 그리고 미세하게 아이고 미세하게 에어쇼크에 약간 눕기도 있어요. 저쪽은 이쪽은 안 그렇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하체도 뭐 이 정도면 저기 이 볼 조인트 너클이 좀 비싸거든요. 이 차가 너클이 부싱이 조금 세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살짝 보이고, 그다음 운전석 에어쇼크는 살짝 눕기가 있어요. 근데 좀 타도 될 정도. 근데 냉각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새요. 냄새가 지금 많이 납니다. 냉각수 냄새가. 그리고 히터는 수리해 주겠죠. 그래, 하체는 오케이. 뒤에 양쪽 핸드 판금 있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저 히터 저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수리비 많이 드지는 않을 겁니다. 이 차에 뭐 매입이나 혹은 판매가의 마진을 생각하면 저는 그 정도 수리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의 가격을 고려할 때 성능 고지상 무사고 차거든요. 무사고 차는 맞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롱바디 운전해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직진성이 너무 강해서 주차할 때 앞타이어가 끌려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휠베이스도 그래서 적정 휠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차가 2700에서 2800, 그러니까 2600에서 2800 사이가 가장 차를 운전을 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휠베이스거든요. 요즘 차들은 너무 길죠. 그리고 이런 차들도 특수한 차니까 뭐 그거는 감안해야 되겠죠. 이런 운동성을 포기하고 승차감, 직진성, 안락함을 추구한 차니까. 그런데 뭐 요즘 아이오닉 5 뭐 휠베이스 3000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너무 한쪽 측면만 강조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롱바디 10만 킬로 안 탄 차가 대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고차를 살 때 좀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구매해도 될 만한 차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